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됐죠. 국내 대기업 직원이 자신의 월급 통장 입금 내역을 올렸는데 성과금만 2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1년치 벌이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오히려 특수를 맞은 업계들이 있죠.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반도체 업체 등은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연봉과 성과급을 제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절대적 생계 위협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년을 이어오는 동안 받아온 이 대출금, 철거 비용, 권리금 손해 등 대부분 빚과 임대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현실이고요. 실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가 219만여 명으로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과 소득, 기업 실적, 자산 등 다방면에서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19가 가져온 양극화, 고소득층의 벌이는 더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K자 모양으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구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극화를 줄이는 모두를 위한 경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설 특집으로 코로나19와 지역사회 경제 변화를 주제로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냉철한 평가,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계절의 변화, 삶의 현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네, 5시엔 대세남 오늘과 내일 설 연휴 특집으로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 변화들과 마주해야 했죠.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이렇게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두고 현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성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준석 연구위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와 또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겠는데 두 분은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 직격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 했고요. 다른 국가들보다,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적게 했다고 치지만 역대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게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 일인데요. IMF 이후에 우리 경제는 두 번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피부로 IMF보다도 오히려 더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하게 왜냐면은 IMF 때는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특히 이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 이 자영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예. K자 영향이라고 하듯이 특히 영세한 쪽에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예, 그래서 더 이게 국민들이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더 힘든 그리고 이게 더 힘든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더 뭐 어려운 체감적으로도 어렵고 수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기 요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체감하는 경기, 뭐 경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양준석 연구위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과 이제 괴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 좀 특이한 상황 같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은 이제 3천이 넘었고요. 예. 뭐 바로 옆돌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부동산 평균 가격이 이제 5억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반면에 실물 경제는 지금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수치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2019년 4분기를 이제 1로 봤을 때 작년 4분기는 이제 0.93으로 이제 민간 소비가 좀 위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뭐 전 국가적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펼치고는 있는데 이제 풀린 자금이 이제 생산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금 시장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야극화 확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19로 사라지는 일자리 이제 대부분이 또 이제 저임금 일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통계청 뭐 또 자료를 또 말씀드리면 가계 동향 조사. 그래서 작년 이제 보시면 이제 하위 20% 가구의 가구 소득은 1.1% 감소했는데 예. 상위 20% 가구는 오히려 이제 2.9% 증가했고 뭐 이런 양극화가 좀 우려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실물 경제의 괴리로 인해서 사실 이제 부동산 집이 없거나 그리고 또 주식을 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더더욱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이런 감정은 다른 때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극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우리 국가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래도 성적 뭐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수출 실적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좀 여러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내수,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경제에서는 상당히 좀 체감 경기가 낮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는 글쎄 이게 금방 극복되기는 어렵겠죠. 예, 아무래도 이게 이런 일을 볼 때 항상 평균이 가지는 그런 함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를 평균하는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를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건데요. 거기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또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결국에 이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빚을 낼 때 이자율이 엄청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워서 빚을 내는데 그게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또 싸게 돈을 빌려서 전체적으로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이게 양극화인데 양극화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예. 이런 문제여서요. 조만간 뭐 다시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래서 다시 정상화가 그것도 이제 서서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 동안에 축적된 그런 빚, 가계부채, 이제 이 가계부채가 또 발목을 잡아서 예.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신용 관리 문제, 만기 연장의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득 양극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 자산 양극화 문제가 다시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예. 이런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양 의원님은 좀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연구를 하시잖아요. 예. 대전 지역을 보면 뭐 산업 구조상 그 생산 기반이 열악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의 특수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충격이 업종별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전에서 이제 또 서비스업 비중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 경제 활동 인구 조사를 좀 참조를 하면요, 대략 이제 대전시 서비스업 종사자가 이제 전체 종사자의 74% 정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해도 대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서비스업 사업체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규모가 작은 사업체들,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그 산업 구조가 어떤 그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뭐 이런 어떤 산업 구조의 특성 때문에 어떤 그 소비 회복 속도가 느리고, 예. 뭐 더디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조금 자세히 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이제 그 백신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 키트나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좀 많이 떴잖아요. 예, 예. 또 대전이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바이오 산업 쪽은 또 크고 있어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대전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서비스업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예. 그 서비스업이 영세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전에는 자기 집을 자기가 소유한 예. 상가를 가지고 소규모로 또 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또 예. 그런 분들은 임대료 부담은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이 다른 데에 비해 다 같이 어렵지만 예. 대전이 확 망하는 거, 확 어려운 것을 완충시키는 그런 조금의 장치들이 좀 있어서 예. 덜 티가 나는데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서비스 치중된 그런 산업 구조여서 예.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예. 그럼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좀 다 있군요.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손쉽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에 대한 다양한 또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갑론을박도 있고요. 먼저 양준석 연구위원께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 이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하시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작년 5월에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가구당 최대 이제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투입된 예산만 이제 14조 3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는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보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뭐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모든 국민에게 다 줄 것이냐, 여러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그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 주장 근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미 쓰고 남을 만큼 이제 충분히 돈을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 재난지원금을 더 주면은 그 돈을 쓰겠냐?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결국 이제 재난지원금이 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을 할 것이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선별 지급을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고요. 그 반대로 이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어떤 보편 지급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떤 또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런 어떤 행정 자료를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행정 비용이 또 소요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상을 선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뭐 보편 지급하는 게 더 적절하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이런 또 공정성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고요. 또 사회 갈등 유발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 진작 효과가 또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찬성론자 입장입니다. 그 논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이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재난지원금을 이제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논쟁이 이제 어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좀 소비되는 경향이 강해서요.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좀 엄밀히 분석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 증가 효과 그리고 또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 효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좀 그걸 토대로 좀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제 만약에 매월 식료품을 이제 50만 원씩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식료품을 똑같이 50만 원치 사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무런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매월 50만 원씩 식료품을 사는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식료품을 이제 100만 원치 산다고 하면은 50만 원에 추가적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긴급재난금 지원 때문에 발생한 이제 지출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뭐 재난지원금으로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냐, 그리고 그 상품을 얼마어치를 구입했냐, 그리고 이런 그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구매를 했을 것인지.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느냐 아니면 비계획적이었느냐. 네, 아니면 이제 비계획적 구매인지.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자비로는 구입하지 않았을 건데 그 어떤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생겨서 지출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그 전체 그 재난지원금 지출액에서 그 비계획적 지출분,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제 발생한 지출분이 대략 전체의 15에서 19%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폐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이제 투입 예산이 14.2조 원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서 15%에서 15에서 19% 정도가 이제 순소비 증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이제 대략 이제 2조 1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도출됐고요. 개인별로 따지면 100만 원씩 지급됐으니까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는 더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됐고요. 예. 소비 품목별로도 약간 소비 증대 효과가 달리 나타났는데요. 가정 가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전체 지출분의 40% 정도가 이제 소비 증대분으로 노출됐고요. 예. 반면에 이제 소비재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추가 지출분이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구재에 더 추가 소비를 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교수님, 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할 때는 그 돈이 예를 들어 원래 이 사람은 항상 뭐 어떤 식당에 가서 항상 밥을 먹는다. 예.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원래 자기 돈으로 자기 월급으로 결제했던 것을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결제한다라고 하면은 재난지원금을 썼지만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쓰던 거는 계속해서 자기 돈으로 원래 돈으로 월급으로 쓰고 이제 새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은 다른 걸 썼느냐 이걸 물어본 것인데요. 예. 사실은 제 주위에도 이걸 이제 돌리지 않더라도 제 주위에도 이건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이 이번에 나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좀 고가의 자전거를 샀어.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소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돈으로 그냥 밥을 먹던 거를 계속 먹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죽어서 예. 전체적으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은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뭘 썼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소득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 소득 자체가 2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었던 사람들은 원래 먹던 그 식당에서 사 먹는 돈도 못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재난지원금 받아서 원래 소비하던 것을 소비해도 그걸 우리가 추가적인 소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재난지원금을 줄 때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사에서 그 기존에 하던 소비 말고 추가적으로 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소비도 이 어느 정도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보다도 실제로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15% 19% 나왔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큰 수치의 소비 그럴 수 효과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얘기 예. 그런 그다음에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왜 또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그래서 그 조사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좀 있었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딱 그 몇 개월 내에 그리고 딱
특정한 용도로만 예. 수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주고 뭐 1년 동안 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네. 전국 아무 데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줬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계획에 따라서 그렇죠. 쓸 수 있었을 필요할 텐데. 때 쓰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받은 게 뭐 죄송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드를 잘못 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남은 거예요. 근데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쓰셨군요. 가서 내복을 왕창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이 날짜를 지정했고 예. 어떤 곳에 꼭 써야 한다라는 걸 지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주면은 효과가 없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실은 투입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한번 주고 지금 예. 이 보고서는 그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그거 말고도 예. 9월달에 이제 선별해서 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준 것인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준 거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있느냐 이 측면만 봤는데 사실은 이걸 주기 위해서 한 10조 원 가량의 돈을 썼잖아요. 예. 그거랑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서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지 이게 자꾸 이렇게 쓴 곳만 분명히 효과는 있었는데요.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쓸 법하다라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써도 효과가 있다. 이거는 또 약간 미지수다. 다른 문제다.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 교수님은 소비 증대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연구위원님 조사 내용 중에 뭐 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제 소득 분포별로 이제 소비 증대 효과가 또 약간 달리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들으려면 이제 한기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기 소비 성향이란 이제 추가적인 소득이 이제 발생했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이제 금액 비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얼마나 더 소비하느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이제 한기 소비 성향이 높게 관측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 평상시 소비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이 들어오면 이제 바로 이제 소비로 이어질 경향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한기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어떤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그 소비 증대 효과가 소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이제 소득이 낮을수록 이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이제 높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대략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득 100만 원 미만 그룹은 이제 재난지원금의 23%에서 27%를 이제 추가 지출에 사용을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소득 800만 원 이상 그룹에서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의 10에서 16%만 이제 추가 지출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소득이 높으면 뭐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사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이런 또 논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시사점을 뽑자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의 어떤 정책 목적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 진작 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그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저소득층한테 이 지원금을 몰아주는 게 소비 선별지급이 예, 맞습니다. 더 효과적이다. 예,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어. 뭐 전제 조건이 식별 과정이 용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선별 지급하는 것이 소득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도 그 얘기는 참 맞는 말이다. 이거는 예.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여서 예. 이 소비 진작 효과를 더 크게 보려면 이렇게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한테 몰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막 논쟁이 있었던 것이 예. 50%한테 줄 거냐, 70%한테 줄 거냐라고 논쟁했던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예. 상위 뭐 10%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줘도 예. 크게 소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워낙 뭐 쓸 돈이 여윳돈이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뭐 한 달 사이에 꼭 어디에서 쓰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전통시장에 안 가봤던 사람들도 왜냐하면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 효과가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덜하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거는 선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70%를 자르고 나면은 71%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다. 그렇죠. 불만이 있을 그럼 수밖에 없죠. 71%를 올리면 또 72%가 부당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년을 지나서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라도 이게 소비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다면 예. 필요에 따라서 예.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몰아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다 주면 어떠냐, 다 주고서 근데 다 준다라고 하는 전제는 다 준 다음에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그 필요했던 재원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게 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거두는 거 없이 그냥 다 쓰기만 한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쓰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줄 수만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맞다. 이게 경제학 이론에 맞고 다 합리적이다. 단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파악을 정부가 작년에 1년 동안 좀 그 소득 파악 체계를 예. 국세청을 동원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예. 이게 뭐 코로나가 1년 안에 금방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소득 파악 체계를 확실히 또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똑같이 보니까 동일한 이제 문제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 비용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또 그 일일이 다 대상을 찾다 보면은 시기에 대한 문제도 또 나오고요. 근데 그 문제는요. 예. 다른 국가들은 다 되거든요. 우리만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꾸 그 전 국민이 주는 것이 그 행정 비용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의 돈이라는 것이 미래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항상 그 효과를 파악해야만 우리가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파악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저도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우리나라 예. 이제 그 국세청이 그 소득원을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은 이거를 파악을 할 것 같은데 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어떤 이런 소득 파악 문제를 심각하게 좀 안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선별 지급할 거였으면은 뭐 진짜 이거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그게 안 되게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 소비 신작 효과와 관련해서 이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에 대한 논란도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 효과로 또 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본인들의 소득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조사도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순소비 증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이제 사용처가 소상공인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예. 순소비 증가분 자체가 이제 모두 소상공인한테 기속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대형마트나 온라인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동네 소상공인 상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기존 계획된 소비라고 해도 구매처가 이제 소상공인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제 새롭게 창출된 소득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소상공인 이제 소득 향상분을 계산을 하면은 전체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의 44에서 47%가 소상공인 지원분이라 할 수 있고요. 뭐 금액을 환산하면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뭐 대략 6조 3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뭐 14조 3천억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중 6조 7조 정도는 대략 반 정도는 이제 소상공인한테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축으로 갔겠죠. 예. 교수님, 뭐 이런 정도의 소득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100% 이게 모든 정책이 뭐 100% 다 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또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영세 그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런 반응들이 현장에서는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럼 뭐 5조 났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뭐 7조 났으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참 판단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50% 이상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과소평가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게 그동안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되게 온라인으로 점점점 많이 전환이 그렇죠.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사라고 하는 거는 그 본사가 거의 수도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형마트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쓰던 것을 또 이 지역의 소상공인 이 소비로 돌렸기 때문에 더 그 효과가 그런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기회로 그 지역인들이 대전 시민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이것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그렇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한번 있습니다. 어디 가서 소비를 하면 계속 가서 또 소비하는 그런 성향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지원할 바에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거는 글쎄요. 그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에 혹시 뭐 이건 지역 화폐의 경우인데요. 뭐 예.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병원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려면은 사실은 그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그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그걸 사오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다시 물건을 사오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도 자영업자 집에 순수하게 떨어지는 그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떨어지는 그 액수가 많은 업종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노동 투입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거여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100% 설계는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소상공인에게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예. 그 연구조사 내용 중에 혹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걸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요. 그 이제 그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이제 어쨌건 소상공인으로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런 재난지원금 혜택이 모든 업종한테 이제 골고루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노래방이나 헬스장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 업종이 돼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리 재난지원금을 많이 푼다고 해도 그 재난지원금이 자신들한테 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따로 이제 어떤 다른 재원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소상공인들의 또 업종의 특성상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정책적 고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번에 조사하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되돌이표처럼 똑같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또 이 뭐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워낙 지금 다양하게 나와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까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 국민들이 이제 재난지원금 하면은 그 1차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해서 전 국민 을 줬던 가계를 대상으로 줬던 것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렇게 가는데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선별이냐 보편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요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머리에 드는 들어오는 사건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 아동 무상급식을 할 때였거든요. 사실은 이미 아동이라고 하는 선별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아동 중에 누구를 줄 것이냐라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보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전 국민이 다 재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별해 내고 그 안에서도 또 선별이냐 보편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구도가 다 주면 보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나는 좀 되게 사회의 어떤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편으로. 무조건 그냥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는 그렇지는 않다. 이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냐 마는 거냐 좀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가계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작년에 추석 이후에 줬던 그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라던가 왜냐하면
그때 추석 이후에 뭐 금지 좀 하고 좀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금지 제한 이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 추석 이후에는 뭐 제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예. 자영업자 중심으로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3차도 그러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 들어가고 1월 달에 이제 진행되는 3차. 지금 4차는 3차 그러니까 1월 달에 진행되는 거 말고 예. 3월 달에 이제 다시 하겠다는 그렇죠. 게 4차거든요. 예. 근데 이 3차를 보면은 여기 이제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지금 이 안에 자영업자들 직접 주는 그런 지원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손실 보상을 꼭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대책이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자영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선별이냐 보편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게 좀 세세하게 나눠서 자영업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제 그 가게에 대한 대책은 작년에 가게에 대한 대책을 썼지만 그때는 자영업자 뭐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게 안에 자영업자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해서 다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좀 구별을 해서 더 필요한 데는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라고 이제 좀 대상을 한정해서 이분들한테는 좀 충분히 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같이 그럼 이게 바로 1차 재난지원금 때 주려고 했던 하위 50%가 좀 다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차나 4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이걸 선별이라고 꼭 말을 하면 좀 뭔가 나빠 뭐 부정적으로 느낄 필요 없이 필요한 계층을 좀 타겟팅을 해서 먼저 예.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소비 진작 부분은 꼭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다 비대면이어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소비 강화된 진작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은 예. 선별이면 선별이겠지만 그 어려운 계층, 피해 계층 중심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충분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논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선별 같습니다. 보편 이 논의가 지나치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념적 논쟁, 예. 진영 간 논쟁으로 지금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점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현실적인 면을 좀 고려해서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에 대한 이런 평가와 판단,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돼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또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뭐 호황 업종들은 엄청나게 오히려 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지금 얻고 있고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좀 수익이 많이 난 그 업종이 어려운 업종에게 돈을 좀 더 나눠주는 분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익 공유제와 이제 기본소득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익 공유제와 기본소득제 차이는 이제 이익 공유제는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제는 어떤 이제 법 체계 하에서 정부가 일단 세금을 걷고 그것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눌 것인가라는 게 제 첫 번째 의문이고요. 이익 공유를 뭐 하는 기업에게는 이제 정부가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한다 그러면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인센티브를 뭐 법인세 인하 같은 어떤 그런 수단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법인세를 이제 감면해 주니까 세수가 또 감소되잖아요. 그럼 또 예. 세수 감소에 따른 다른 이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바엔 그냥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약간 좀 아직까지 이제 나온 안 자체가 좀 구체성도 없고요. 아직까지 아이디어 차원이라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명확하게 평가는 못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이제 현실성이 없고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맞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뭐 중소기업 뭐 이익공유제 같은 뭐 그 이전 정권에서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게 다 실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의의 임대주들의 예. 그 선의에 기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예.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왜냐면 이제 이게 기부랑 비슷한 거거든요. 기부를 예. 하면은 세제 혜택도 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데
이제 그것에 기대어서 현재의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좀 있었던 건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약간 다른 거는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협력업체하고 좀 나눠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말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저는 그거야말로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이 플랫폼 업계가 지금 막 팽창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하고 그 합의를 하면서 뭐 분류 작업을 그 회사에서 감당하기로 지금까지는 그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이 해가지고 공짜 노동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분류를 이제 이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 법으로 그러니까 강제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시장 조정에 관한 그게 훨씬 더 먼저지 선의에 기대어서 기부를 하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법인세를 많이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세 체계가 있는데 사실은 법인세 체계가 그 상위 구간이 3천억 원 이상인가 너무 많이 나야 돼요. 그 구간을 좀 내려야 돼요. 이 밑은 너무 얇고 그 밑에 한 200억 원, 뭐 3천억 원 사이는 되게 그 법인세 구간이 낮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3천억 원 넘는데 최고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데는 삼성이라든가 아주 거대한 한 몇백 개 기업밖에 아니고요. 그 밑에 많이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인세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법인세율을 올려서 당연히 그거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벌면 안 내는 것이고 돈은 많이 벌면은 거기에 비례대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정상적인 그 조세 체계를 좀 더 정상화해서 걷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플랫폼 그 업계에서의 그 시장 질서 이걸로 만드는 것이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공유제를 한다고 해서 반대는 안 해요. 좋은 의미니까. 그렇지만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관련해서 또 손실보상제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손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손실보상금제가 시행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에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게 특히 그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해결이 되거든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은 그렇게 대거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도 작년에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강화했거든요. 근데 꼭 그 법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법을 통해서 하지는 않고 매출액 기준으로 뭐 70%, 25% 떨어진 기업은 그 고정비용이라고 하면 임대료나 그 최저임금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을 얼마를 커버해 준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재난지원금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많이 벌어들이던 자영업자한테 좀 많이 해주고 약간 비례성의 원칙을 넣었어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조심할 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건 매출액이 아니에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얼만큼 줄었느냐에 따라서 보상 대상인가 아닌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을 해줄 때에는 고정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수익이라던가 이런 걸 해줘야지 매출액이 5억에 뭐 4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으니까 1억에 대해서 물론 1억에 몇 퍼센트가 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게 간단한 계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하고 실제의 그 보상의 액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정 비용이라던가 수익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해주지만 꼭 그게 법을 통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걸 꼭 그 손실 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되게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뭐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서 뭐 지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재난지원금 자영업자들한테 못 줬죠. 이제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법을 만들면 법에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손실보상제.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과 동의하고요. 지금 법 체계 하에서도 이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상공인 기본법이나 이런 법들 체계에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규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굳이 이제 새로 입법을 안 해도 현재 그 법 체계 안에서 손실보상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그 어떤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있잖아요. 요거 자체를 좀 측정하고 이걸 증빙하는 게 사실 문제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매출 자체가 약간 좀 불투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지 있고요. 어떤 법 체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사실 이제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뭐 재난지원금 큰 틀에서 보면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글쎄요.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성, 지향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득 안전망이라던가 이제 이것이 되게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잠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전직을 생각하는 그런 층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저는 이 구조조정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줘서 단기적으로 막고 있지만 진짜 코로나가 다 정리되고 백신이 다 접종이 됐는데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간은 국가가 그 전직 훈련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적극적 시장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의 그 플랫폼 노동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디지털 그린 노동으로 바뀌고 하는 국가가 하고 있는 한국판 그 뉴딜하고 맞춰서 직업훈련, 새로운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린 뉴딜의 하나가 이 그 낙후한 에너지 과다 소비적인 건물들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 이야기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화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도 약간 노동 조건을 좋게 하고 기술 자격증이 있는 그런 노동자들 고용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국내 노동자도 많이 투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그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 제도가 되게 약하거든요. 아주 뭐 몇 개월 정도 아주 간단한 그렇게만 해서는 향후에 있을 이 구조조정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제 지방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 정부가 지금까지는 산업 정책 이런 걸 열심히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지역 정부는. 근데 향후에는 이런 산업 정책 그리고 산업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교육 훈련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지역 차원에서 조직하고 지역 차원에서 상공회의소라든가 뭐 이런 지역의 그 기업들이라든가 같이 끌어들여서 이 틀을 좀 만들어야 될 그런 좀 거대한 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 특히 이제 지방 정부의 정책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이제 뭐 변하게 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동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이후가 그러면 더 위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직업훈련이라든지 뭐 재교육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양 의원님도 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그 낮은 소득이나 그 불행이 개인의 능력, 어떤 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는 맞겠으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19로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노력을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이제 운이 안 좋으면은 어떤 그 양극화에 이제 하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우리가 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불평등을 완화를 위해서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어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불평등 완화에 좀 이제 힘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난의 불평등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더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갈무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자산 투기 현상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자산 투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자기가 막 투자하겠다는데 특히 이제 그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건데요. 예. 그러나 과도한 부채 이제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 금융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B2. 예. 그러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살 집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공공임대 좀 괜찮은, 예. 그 가성비 괜찮은, 아주 싸지도 않지만 아주 비싸지도 않은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저는 기본 자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돈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 자기가 살 집 주거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자산 투기를 하지 않아도 이 적정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국가가 좀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 역량이 뭐 취업이나 일자리 쪽으로 집중이 돼서 네. 더 긍정적인 여러 가지 뭐 긍정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지나치게 모든 역량이 자산 시장으로 투입이 되면 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모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설 연휴 특집으로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전 시민의 일상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카의 We Are Golden 들으면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